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월호 때문에 우리 비상대책본부가 저기 열린 건 알고 있죠? 네, 논의를 하다가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학생들이랑 그 학과가 학과인 만큼 세월호에 대한 디스커션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 한 30-40분 정도 남겨놓고 그 논의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정현 학생은 그 수업에 있었어.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번 했는데 겹치는 사람이 있네. 예.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은데 조금 빨리 지나가고요. 세월호 그 비디오 저거 끄고 세월호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거 읽으시고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자료를 너무 늦게 보내드렸죠? 예. 사실 요 자료 준비를 어제 오후에 해갖고 밤에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학과장님께서 긴급 소집을 하셨어요. 오후 1시쯤에 어제 오후 1시쯤에 소집을 하셔갖고 저녁 7시에 KBS가 온다. 침몰 실험을 해야 된다. 6시간이 남았으니 준비를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강의 자료를 준비를 그 시간에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침몰 실험을 KBS는 한 6시 10분쯤 와갖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실험을 해갖고 촬영해서 갔고 거의 11시쯤 끝났어요. 10시 반인가 끝나고 갔는데 다시 오늘 또 KBS가 전화를 해서 일요일 오전에 실험 한 번 더 하자 해갖고 지금 다시 비상 상황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카이스트 티셔츠를 입고 실험을 할까? OSE 티셔츠를 새로 맞출까? 뭐 그런 거 기왕에 나가는 거 좀. 예. 오늘 내용은 그 제목이 그렇듯이 스케줄상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러프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에 하실 그 박창국 박사님께서 오늘 있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질문과 세부적인 내용을 또 커버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스케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드랑 디자인 베이시스에 뭐 항상 하는 건데 잠깐 언급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LNG FPSO의 탑사이드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진정한 피드는 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그 프로세스를 밧줄 밑에 헐이라든가 계류 시스템이라든가 뭐 오일 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모든 개념 설계를 포함을 하는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선해양 쪽에서 피드라고 주로 말을 하는 이유가 탑사이드 프로세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조선 산업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헐 같은 거 잘 팔아서 세계 1위가 됐어. 근데 이 시장을 더 큰 눈으로 봤더니 근데 지금까지는 탑사이드를 선주사가 설계해 준 거를 그대로 사서 조립해서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부가가치가 많으니까 우리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프로세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알게 돼갖고 피드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피드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듯이 그 목표 전체 시스템은 그거예요. 바닥에 어떤 탐사된 오일 웰이 있고
이제 프로덕션을 하면 되는 상황이 몇 년 후에 된다.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돈을 만들 거다 하는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서브 시스템으로 구분을 해갖고 할 일 나눠주고 각각의 모든 개념을 다 결정하는 그게 피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조선해양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 해요. 뭐 항상 했으니까. 근데 서브 시스템을 보다 보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탑사이드 있고 서브시드 뭐 각각에 대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류를 해야 된다. 목표는 시스템이니까 원래상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펑셔널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것이거든요. 계류 시스템. 오케이. 이런 환경에서 내 모션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시켜만 주면 돼요. 그러면 계류 시스템인데 그 계류 시스템의 종류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수백 수천 가지입니다. 뭐가 제일 좋으냐?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결정을 해주지는 않는데 기본 개념은 이런 식으로 가자. 피드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서브 시스템을 해놓은 게 서로 잘 물릴 거냐? 신테시스를 한번 해봐야죠. 예. 그래서 계속 삥삥 도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케이 백지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조합해 놓은 게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얼터너티브가 3, 4개 더 있다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툴을 많이 씁니다. 그거를 파인 튜닝해서 나중에 뭐 이게 15도냐 14.5도냐 이런 것까지 맞춘 다음에 다시 뱅글뱅글 도는 이게 피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빅픽처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요번 교과목을 통해서는 프로세스 디자인만 보는 건데 제목이 피드라 그래서 그게 이건 아니라는 거는 항상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자기가 두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고 프로세스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일단 LNG는 크게 보면 가스를 트리트먼트 하는 단계가 있고 액화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프로세스만 보자면. 그래서 기계과 제가 기억하는 다 기계과 나왔는데 예. 기계과 나오신 분들은 이제 냉장고 요거 더모다이나믹스 시간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셨던 거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네, 반응이 없으면 저는 계단식으로 눈높이를 계속 낮춰 갈 거거든요. 여러분 냉장고 아시죠? 맨날 쓰죠? 그게 왜 냉장이 되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열과 일은 이게 환산이 된다는 기본 가정이 열역학입니다.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 수 있고, 일을 투입해서 열의 이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열,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거를 역으로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 거죠. 그거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개념상. 네, 냉장고인데, 굉장히 러프하게 보면 에너지의 총량이 어떻고 엔탈피가 어떻고 하는 걸로 이제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계과 학부 때 아마 2, 3학년 때 다 하셨을 거고 아마 시험 문제도 풀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일단 왼쪽과 같이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러프하게 이렇게 개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냉장고가 작동하느냐, E를 여기서 이제 주는 거고요. 컨덴서라는 게 있고 이베포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예, 우리말로는 압축이 뭐라 그러죠? 콘덴서, 응축기, 얘는 증발기, 얘는 압축기라고 하는데 증발시키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는 그런 자연 현상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의 열을 증발하면서 흡수하는 거고 그 팽창된 기체를 다시 E를 투입을 해서 다시 압축을 시키고, 그래서 응축되면서 따뜻한 열을 밖으로 배출하면서 그 다음에 익스펜션 밸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시키는 뭐 이런 게 냉장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컴포넌트로 보면 혹은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자, 이게 연력학적으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예. 혹시 요 S가 뭔지 아세요? 이게 S라고 썼는지 G로 썼는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S라고 생각합니다만, S, 이건 T. T는 온도, S는 엔트로피, 그죠? 그리고 요 커브는 상평형. 영어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쿨런트, 냉매, 예, 이 냉장고에서 돌아다니는 그 액체. 이산화탄소도 쓰던가요? 이산화탄소 쓴다는 거 들어본 것도 하고, 뭐 옛날에는 뭐죠? 프레온 뭐 이런 거 쓰고, 프레온이 환경오염 때문에 뭐 더 비싸고 안 좋은 뭘 쓰고, 뭐 하여튼 요 특성이 가장 좋은 놈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번이 이베포레이터를 나온 기체가 압축기로 들어가기 전 상태가 이쪽이고요. 온도는 요 정도고, 2번이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위로. 어떻게? 압축. 예. 워크인을 해갖고, T가 온도 맞아요? 네, 그죠? 이렇게 됐고, 요거는 그 유체의 특성 다이어그램이죠. 요 페이즈가 이렇게 있고, 각각에 대해서 하면 이 패턴을 따라서 이쪽에 다 있는 그 연력학 시간을 하신 그런 거고요. 2번에서 열을 빼므로써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는 이런 사이클. 이건 아이디얼한 베이퍼 컴프레션 레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인데요. 네. 뭐 옛날에 했던 거를 리마인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압축 사이클이 가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한 사이클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데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이거고요. 이거는 똑같은 거를 프레셔랑 엔탈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하고 온도 뭐 그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이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히트 익스체인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히트 익스체인저는 말 그대로 열 교환기입니다. 이것도 연력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맨날 풀던 그런 좋은 예제 중에 하나죠. 냉각핀 이런 것도 많이 푸셨을 거고. 예. 그래서 그 가스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냉각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걸 설명하기 전에 LNG가 보통 어떤 특성들이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NG는 뭐 Liquefied Natural Gas입니다. 액체고요. 내추럴 가스니까 이거는 메탄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탄. 예, 탄소 수에 따라서 뭐 에탄, 부탄, 메탄, 프로판 뭐 쭉 있는 거죠. 메탄이고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가스가 이제 메탄입니다. 뭐
퇴비 썩으면 나오는 가스, 메탄, 정화조에서 나오는 가스, 암모니아 이런 거 빼고 메탄. 예. 소가 트림해도 나오는 게 메탄. 그렇죠? 가장 가벼운 하이드로카본이고요. 탄화수소물이고요. 대부분 메탄이고요. 요거가 여러모로 그 컴포지션, 물론 불순물이 되게 많아요. 에탄, 프로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메탄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메탄의 보일링 포인트가 영하 161도인데요. 섭씨 상압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 분자량이 작은 기체들은 압축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굉장히 고압으로 압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력으로 이 스토리지 효율을 높이는 것 대신에 온도를 낮춰서 액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체일 때보다 부피가 한 6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 얘도 이제 압력 용기에 저장하려면 정말 깝깝하거든요. 근데 분자량이 커지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맨날 브루스타에서 해먹는 부탄가스, 얘는 이게 분자량이 커서 그 프레셔를 조금 해도 그냥 액체로 딱 바뀌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캔에다가 보관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관 효율 때문에 액화를 시킨 거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메탄가스를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불태워서. 근데 부피가 너무 많이 하니까 액화를 한 거고, 그 깨끗하고 색깔 없고 냄새 없는 그런 리퀴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덴시티는 그 액체일 때 물의 절반 정도 되는 0.5쯤 되는 그런 액체가 돼도 가벼운 그런 액체입니다. 네. 그래서 내추럴 가스를 어떻게 액화하느냐? 냉각 사이클을 통해서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는 예를 들면 결혼을 한번 원래 한번 하는 건가? 결혼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혼수를 장만을 해요. 그러면 평상시 고민하지 않았던 TV 뭐 살까? 냉장고 뭐 살까? 세탁기 뭐 살까? 삽니다. 근데 이제 공대생들은 저는 한번 결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정보가 막 눈에 들어가요. 얘는 효율이 어떻고 무슨 사이클을 쓰고 뭐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보다 뭐가 좋고 뭐 그런. 근데 공학이랑 상관없는 제 와이프는 LG냐 삼성이냐 뭐 그런 거고 겉에 꽃무늬가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집에서 쓰는 냉장고에 그 몇 도까지 냉동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우, 식당용인 것 같은데. 보통 영하 20도가 맥스예요. 집에서 쓰는 거. 물론 하이엔드 뭐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영하 20도고요. 그 다음에 보통 냉동실은 뭐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냉장실은 뭐 3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습니다. 상온에서 영하 161도까지 뭐 상온 보통 20도 치면 180도를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부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영하 161도라 그랬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면 또 베리에이션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낮춰서 하는 거고요. 역시 상압이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 조금 압력을 견디게 컨테이너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1바보다 조금 높게 프레셔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게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여드리는 상식이었는데 우리 학과의 장대중 교수님께서 상식을 깨자 10바, 20바, 30바, 50바로 하면 온도가 영하 160 몇 도보다 훨씬 높아도 문제 없다. 사실 우리가 냉각을 하는 거는 냉각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보관을 하기 위한 거고, 에너지를 때려 부어서 냉각을 하다가 쓰려면 다시 기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기화하냐면 에너지를 다시 넣습니다. 연료를 떼지는 않고요. 보통 바다에 있는 데서는 바닷물이랑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얘를 일부러 기화를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송 효율을 위해서 에너지와 돈을 불태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태우는 건데, 그 온도를 압력을 견딤으로써 조금만 올라갈 수 있으면 엄청난 돈을 세이브하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또 뭐 그쪽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리퀴팩션의 목적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보관과 수송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박창구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좀 찾아봤더니 그 이유는 잘 없어요. 왜 사우어 가스라고 하느냐, 왜 스위트 가스라고 하느냐, 웻 가스, 드라이 가스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거는 이 썩은 달걀 냄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암모니아 냄새거든요. 네, 그런 냄새가 황이 들어가면 이 썩은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 그러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여러분들 그 온천에 가시면 유황 온천이 있어요. 온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황 온천이 있고, 우리 유성 온천도 유황 온천일 거예요. 진짜 좋은 유황 온천은 물이 냄새가 안 좋아요. 예, 막 수돗물 냄새 이런 거는 가짜 온천이고, 막 뭔가 막 달걀 썩는 냄새 나고 그런 황이 풍부한 그런 데는 이제 저런 냄새 나는데, 아마 이런 거 플러스 흡입하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사우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나 하고 그냥 짐작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겐 설파이드가 땅에서 나오는 피드가스에 이제 되게 들어있는데,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을 이용하고 해서 이제 없애버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거 그냥 갖고 가면 안 돼요? 왜 돈 들여서 분리를 해야 되죠? 어차피 불태울 건데, 연료로. 뭐 우리가 내추럴 가스를 이용해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효율 문제. 효율,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드라이, 웻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뭐 100% 수분 다 빼고 이런 거는 사실 대량 공정에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리저리 하다 보면 부식성이 아주 강한 황산과 비슷한 놈들이 생겨서 수많은 파이프와 복잡한 이거에 이제 부식성이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쓸모없고 향후 모든 다운스트림에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기 때문에 싹 걸러내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불태우면 이제 아황산 가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실 수송과 보관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넣는 게 리퀴팩션인데, 리퀴팩션은 정말 필요한 놈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합니다. 왜 리퀴팩션을 먼저 안 하고 나중에 하느냐, 그런 거죠. 네. 불순물이 10이 있고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게 90이 있으면
리퀴파이 하는 거 최소화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다음에 황 같은 거는 부식 뭐 등등등 별로 안 좋고,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일링 포인트가 다 달라서 뭐 이렇게 냉각하고 있으면 뭐 어느 놈은 벌써 뭐 침착되고 고체로 얼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싹 걷고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외하는 거를 디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황과 CO2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식성이 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 사우어한 걸 없애주는 거를 스위트닝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단맛이 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거나 달콤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요. 질소가스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1, C2, C3 이거는 우리 뭐 에탄, 메탄 하는 그 체인에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끓는 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600대 1로 액화하면 줄어들고요. 이게 화학 공정 리퀴팩션이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뭐 하는 그거라기보다는 기계과에서 옛날에 많이 배웠던 리퀴팩션 프로세스가 메이저한, 에너지도 많이 먹고 또 전체 시스템의 그 효율을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놈이기 때문에 뭐 기계과나 그 관련 이론 쪽에서 하는 것도 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우리 뭐 어렸을 때 과학 선생님들이 뭐 재밌는 거 보여주신다 그래갖고 액체 질소에 장미꽃도 넣어서 막 이렇게 부숴버리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액체 질소가 조금 더 낫습니다만, 뭐 사람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스틸 깨집니다. 그냥 똑 깨져버리는 거고요. 꽃도 깨트리고 그 온도에서는 그 고무공도 깨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그 재료도 브리틀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라이오제닉 메탈이라고 하고요. 이게 극저온에 하는 건데, 그 재료공학과에서 많이 하고요. 기계과도 아마 재료역학 시간에 조금 했었을 겁니다. 스틸 강의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스테나이트라는 게 있고, 페라이트라는 게 있고, 마텐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금속의 결정 구조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돼 있냐에 따라서 미케니컬한 특성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조선의 생산공학을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용접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용접은 뭐 아시다시피 쇠를 순식간에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빈틈에 쌓아갖고 굳혀서 재료를 접합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입장에서 보면 금속에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페이즈까지 달라지면서까지.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금속, 우리가 쓰는 과도 같은 거 어떻게 만듭니까? 철판을 과도 모양으로 짱짱짱짱짱 끄는 다음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하면 구부러져요. 그죠? 그거를 소프트 할 때 대략 갈고 열 처리를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과도의 그런 특성이 나옵니다. 빳빳하고 뭐 그런. 그 다음에 갈죠. 마지막 연마를 해갖고 딱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메이저한 가공을 하기 전에는 소프트할수록 좋고, 쓰기 전에는 되게 강하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담금질이라든지 불림이든지 풀림이든지 이런 걸 잘 조합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열 처리, 용접은 열 처리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거예요. 머티리얼의 프로퍼티를 바꿔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굉장히 저온으로 가도 강도가 유지되고 덕틸리티가 없는, 그러니까 저온으로 가도 그 덕타일한, 말을 잘못했네요. 브리틀하지 않고 덕타일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금속의 배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열 처리를 하면 되느냐, 해서 일반 강을 해당 그 원하는 열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크라이오제닉 스틸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열 처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수한 그 물질들을 넣으면 만들 때 넣으면 열 처리를 안 해도 그 미소하게 들어갔지만 그 물질 때문에 그 크라이오제닉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는 금속의 분자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니켈 강을 씁니다. 그냥 우리가 탄소강 하면 스틸에 탄소가 뭐 50%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과니까 또 물어봐야 되겠다. 몇 프로쯤 있죠? 탄소강이. 범위가 있습니다. 넓긴 한데. 탄소강 안에 탄소 퍼센트. 몇 프로 안 돼요. 2, 3%, 3, 4%. 이게 탄소강입니다. 네. 그래도 그 금속의 프로퍼티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거죠. 무쇠같이 탄소가 좀 조금 많은 놈은 정말 제가 똑 쳐도 깨질 만큼 될 수도 있고, 그죠? 니켈강은요, 보통 이 LNG 머티리얼로 보면 그 9% 정도 포함된 9% 니켈강을 쓰고요. 그 최저로 견뎌야 되는 온도에 따라서 9% 쓰기도 하고 6%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니켈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냥 카본 스틸보다 뭐 3배에서 6배 똑같은 무게라도 그렇게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네. 9%라는 게 질량 대비 좋은 질문인데. 예.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금속, 탄소강 뭐 이거 할 때 볼륨 대비로는 안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확언은 못 드리겠는데 확인해 볼게요. 예. 예, 그렇고요. 다른 재료를 써야 되고 또 다른 용접 공정을 써야 됩니다. 애써서 열 처리를 해서 크라이오제닉 메탈을 만들어 놨는데 또 하나의 열 처리와 같은 용접을 이상하게 하면 거기가 크라이오제닉 프로퍼티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 메탄은 요거는 넘어갈게요. 메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그런 거가 되겠고요. 리퀴드일 때 뭐 그런 것들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메탄, 프로판, 부탄 뭐 이렇게 쭉 갔을 때 프리징 포인트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실 때 많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LNG 프로세싱 할 때 뭐 이게 의약품이나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허용을 하느냐, 뭐 대충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ppm은 1 particle per million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먼지가, 그러니까 공기 분자가 1 밀리언 개가 있고 먼지가 딱 하나 있으면 그게 1 ppm이죠.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CO2는 약간 좀 톨러러브 레인지가 높고 워터는 좀 스트릭트하게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부에는 1년의 트리트먼트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 리퀴팩션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프랙셔네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처리를 했는데 LPG로 빠질 거 먼저 빼고 나머지 LNG로 갈 거 이제 LNG는 메탄이고 LPG는 프로판 부탄. 그래서 얘네들은 훨씬 LNG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빼고 프로판 부탄도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될 웨이스트는 아니고 일종의 바이 프로덕트로 따로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래서 가스 트리트먼트를 하고 LNG 친구인 프로판 부탄 빼고 LNG 메탄만 해서 다시 리퀴파이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보시면 피드 가스가 오고요. 거기에 뭐 머드라든가 바닷물이라든가 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것들 먼저 분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애시드 가스, 그러니까 사우어 가스를 분리를 하고 머큐리 분리하고 디하이드레이션 하고 그러면 이제 트리트먼트가 끝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판 부탄 빼고 나머지는 주로 메탄이 있는 거를 리퀴팩션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게 이게 탑사이드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LNG FPSO는 FPSO이기 때문에 또 셀프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전 파워, 에너지 들어가는 거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냉각하는 시스템이 있어줘야 되고 수처리, 스팀 필요하면 스팀도 그러니까 공정에서 스팀이 필요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다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재생을 하든가. 그다음에 이 질소 발생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던 이너트 가스 제너레이터입니다. 질소를 해서 냉각 파이프 안에 미리 이렇게 해줄 때 필요한 그런 질소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저런 게 있고 피드 가스에서 나오는 압력의 서지, 플럭체이션을 이렇게 흡수를 하거나 그게 좀 어려우면 좀 플레어 가스로 태워버리는 그런 안전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탑사이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앞에서 보시면은 앞에 거는 그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 공정은 아니고요. 리퀴팩션, 냉각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래서 연력학적 효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똑같은 뚜루풋을 처리하면 작은 시스템이 하면 좋겠죠. 컴팩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 쉬워야 되고 또 시동 걸거나 셧다운 할 때 빠르고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모션에 따른 가속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효율이 그렇게 민감하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는 특히 고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율, 이피션시.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환경. 예를 들면 적도 근처에 있는 LNG FPSO 냉장고잖아요. 거대한. 내가 북극에서 LNG를 만들 때랑 적도 옆에서 만들 때랑 좀 냉장고가 달라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있죠. 실제 관련 오가니제이션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적도 쪽에서는 안 좋은 경우에 해수의 온도를 40도로 가정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40도가 되는 걸 믿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기숙사 가서 뜨거운 물 틀면 나오는 온도가 40도예요. 샤워할 때. 50도 되면 아 뜨거 할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 예, 익스트림 컨디션입니다. 근데 한 30도쯤은 돼요, 실제. 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시스템이 글쎄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하고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좌지우지하는 거라서 리퀴팩션 프로세스가 이제 중요한데 뭐 수없이 많은 리퀴팩션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예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은데 어떤 쿨런트를 쓰느냐, 1단계 1단만 하냐, 2단만 하냐, 어떻게 하느냐, 뭐 저기 각각에 대해서 뭐 이런 캐스케이드라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서 뭐 유지현 사이클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게 좋은지는 두 번째 문제겠지만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만 해서 목적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벌써 특허를 내놨어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내가 설계해서 쓰면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머리를 더 써서 나만의 그러나 효율이 되게 좋은 새로운 사이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이클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주로 이거를 써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로 로열티 안 내도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쉘이 저거를 쓰는데 우리는 그거 못 써 이럴 수 있어요. 특허 때문에. 뭐 로열티를 감안하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로열티가 이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연력학 배울 때는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은 했습니까? 네. 그냥 기본적인 냉각 사이클, 뭐 열교환기 사이클 이런 것만 해갖고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했었는데 예. 자, 질문 여기까지 질문. 아까 LPG를 빼는 공정에서요. 예. 프로파랑 부탄을 빼면 에탄이 나오는데 LNG 하려면 메탄만 냉각을 시키잖아요. 에탄은 어디서 처리해요? 에탄이 그렇게 글쎄요. 원래 에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에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네. 그거라서 그러니까 거의 원래 잘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메탄이 액화되기 전에 액화가 돼버리는 놈이 LPG잖아요. 예. 근데 메탄이 액화돼도 에탄은 기체로 있을 수 있잖아요. 왕창 그 냉각이 되면 걔도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뭐 대세에 큰 지장 없는 것 같거든요. 분량도 작고. 에탄은 저도 이제 화학 공장에서 따로 합성한다고 들었어요. 예. CO2, H2S 저 수은 저 처리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 세 가지의 순서가 중요한지 순서 2에 티피컬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를 따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오일 웰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CO2랑 H2, 그러니까 이 H2S가
일반적으로 머큐리보다는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CO2, H2보다 일단 그 덩어리나 물리적인 세퍼레이션으로 하는 거는 화학 처리하기 전에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들어있는 미묘한 놈 먼저 빼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티피컬인데 어떤 오일웰에 머큐리가 왕창 들어있다. CO2나 저 유황보다. 그러면 저 순서가 달라지겠죠. 혹은 어떤 오일웰에 CO2, H2S가 아니라 뭐가 있을 수 있나? 하여튼 뭔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특화된 뭐가 또 들어가겠죠. 예. 계속 진행을 하면 애시드 가스를 어떻게 CO2랑 H2S를 어떻게 뺄 것이냐. 보통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뺀다고 합니다. 흡수를 하거나 흡착을 하거나 영어 스펠링이 살짝 다르죠. 온도를 낮춰서 컨덴세이트 하거나 혹은 분리해주는 멤브레인을 쓰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요 공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박창국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또 많이 쓰는 게 아민 베이스드 스위트닝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역시 자세한 이 공정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박창국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예. 공정도고요. 역시 반드시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MEA, 아민 베이스드 스위트닝 중에 MEA 공정을 하이시스로 모델링을 한 예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작년 팀 프로젝트 결과에 이게 들어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열어보셨어요? 이게 있나요? 이거는 없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역시 시간 이런 제약이 커서 리퀴팩션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트리트먼트는 그냥 주어진 걸로 한다고 가정하고 트리트먼트가 끝나서 들어오는 거를 리퀴팩션만 다양하게 해봐라 해서 팀별로 나눠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올해 프로젝트에는 작년 거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대충 어떤 식으로 하실지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리퀴팩션을 최적화를 더 끌어간다던가 아니면 앞에 있는 작년에는 그냥 기분으로 가정했던 거를 하이시스로 모델링을 해서 추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앞부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 네. 아민 공정이나 이런 거 해서 네. 프리 트리트먼트 부분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예. 오케이.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발표가 언제죠? 첫 발표? 다음 주가 있는. 오케이. 다음 시간이네요. 네. 말 그대로. 예. 냉각 공정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애시드 가스를 처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것도 다 누구 특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또 각각의 1장 1단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뭐 이렇게 스케일업 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모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놈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뭐 등등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잘 살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디하이드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수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내추럴 가스 안에 있는 워터 레벨을 없애주는 거고요. 이거를 흡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흡수는 여기서 보이시는 뭐 EG, DEG, TEG, TREG 같은 저런 물질을 이용해서 가스를 접촉을 시켜갖고 가스 안에 있는 수분이 저 물질 안에 있는 물질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고요. 물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에틸렌 글리콜에서 다시 수분을 다른 공정에서 짜내서 예를 들면 마른 수건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넣고 뭐 이런 거가 또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앞에서 흡수하고 흡착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이제 흡착이거든요. 네. 저는 케미칼리 하는 흡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에서 보이는 반데르발스 포스 이용해서 피지컬리 흡착하는 거는 실리카겔, 저거 조미김 뜯으면 나오는 거 있죠. 과자 봉지 뜯으면 먹지 마세요 해갖고 하는 저 실리카겔이나 액티베이티드 알루미나나 이런 걸 이용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저게 화학 공정상 화학 반응으로 물을 뺏는 거는 아니고요. 표면, 서피스가 중요해갖고 물 분자를 이렇게 흡착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에 사용하는 글리콜 계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성상 또 적당히 골라 쓰고요. 역시 다음과 같은 하이시스 모델링 할 수 있을 겁니다. 문헌이나 교과서 찾아보면 또 관련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돼 있고 각 컴포넌트별로 어떤 베리어블 파라미터 결정해야 되는지, 용량 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리퀴팩션 사이클 보면 이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원 사이클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개 사이클로 함께 하는 게 있는데 싱글 컴프레션 레프리저레이션 있고 믹스드 레프리저레이션 있고 이게 레퍼런스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하간 중요한 거는 다양한 리퀴팩션 공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로 할까? 각 방법이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제일 괜찮은 놈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연력학 시간에 예제로 많이 풀었던 심플 사이클이고요. 또 들어가 있네. 또 연력학 시간에 여러분들 계산하셨던 퍼포먼스 계수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쿨란트가 아니었네요. 냉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또 특성이 많이 바뀌는데 섞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로만 쓸 수도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또 특성이 또 다르겠습니다. 믹스드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캐스케이드 시스템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찾아보시면 각 사이클에 대해서 얘는 누가 개발했고 장점은 어떤 점이 좋고 단점은 뭐가 있고 현실적으로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다 이런 거랑 더불어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요 수준보다 조금 더 자세한
뭐 이 수준의 이런 수준의 그 프로세스 다이어그램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거는 그 어떤 특정한 한 사이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MR이라는 그 레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 있는데 그 SMR의 무슨 특성을 나타내주는 커브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거는 역시 박창국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것도 어떤 한 특정 냉각 프로세스고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믹스드 레프리저레이션 시스템도 있는데 그 안에도 또 세분화된 사이클이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하시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수업 초기에 잠깐 언급했듯이 질문하고 디스커션 끝나면 세월호 사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제과 장치를 예. 선택하는 기준이 사실 제가 그냥 생각드는 거는 이게 효율적인 것보다도 약간 누가 만들었거나 뭐 특허 걸리고 뭐 이쪽에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인 산업에서 사용하는데 그쪽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선택 기준이 더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 하이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게 해보면서 효율만 그냥 체크하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유지원 씨가 어느 회사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A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갈지 B 특허로 갈 수 있는 회사 갈지 지금은 이제 학교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한번 해보는 거 좋은데 이제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간단한 놈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하이시스로 모델링 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게 쉽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작년에 저도 이제 이 수업하면서 그 다음에 그 최인환 군 커미티 하면서 캐스케이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고 했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도 내가 내야 되는 그 로열티에 해당하는 만큼 그걸 뛰어넘는 효율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회사 갖고 있는 특허에서 그냥 쓰는 그게 다고 새로 LNG FPSO가 뭐 쉘이 했으면 대충 쉘이 갖고 있는 특허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이름이 아예 있네.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저는 그 좀 다른 이유로 그 에너지 컨섬션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FPSO 중에 LNG FPSO는 실제 돌아다니는 놈이 잘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한두 개쯤 이 바닥에서는 종이배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 만들진 않았지만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설계를 끝난 종이상으로 존재하는 근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봤더니 먼 바다에 혼자 있는 FPSO인데 얘가 하루에 에너지를 얼만큼 쓰냐면 일반적으로 얼만큼 쓸 것 같아요? 찍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그거는 좀 다른 거구나. 이렇게 스마트라는 원자로가 하나 있습니다. 스몰 모듈라 리액터 시스템이라 그래서 한국 원자력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건데, 그게 보통 대략 한 10만 마력 정도 나온대요. 그 정도 출력 하나 정도를 씁니다. FPSO가, LNG FPSO가. 무슨 말이냐? LNG FPSO가 LNG를 이렇게 빼서 정화하고 그 에너지 써서 액화할 때 자기가 생산하는 가스 중에 무시하지 못할 포션은 자기가 불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100이라는 내추럴 가스를 뽑는데 2%만 쓴다. 이 수준은 아니에요. 그보다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회에서 그런 시스템에 원자로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파일럿 스터디도 한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에너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절반이 리퀴팩션 프로세스입니다. 리퀴팩션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크루드 오일 FPSO랑 LNG FPSO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가스랑 오일을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원유 환산 톤 이런 걸 쓰거든요. 톤 오일 이퀴벌런트를 쓰거나 혹은 칼로리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도 크루드 오일 FPSO보다 얘가 동일한 그거를 할 때 에너지를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더 씁니다. 리퀴팩션이 그만큼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는 공정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종이배 수준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조만간 주문이 오면 만들어야지 이런 수준이었는데, 셰일 가스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LNG FPSO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문헌을 찾아봤더니 미국 셰일 가스를 지금 액티브하게 생산하는 미국에서는 밀리언 BTU당 2불, 3불이면 내추럴 가스가 된대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할 때 밀리언 BTU당 한 12불, 13불 합니다. 근데 셰일 가스로 하면 배로 막 냉각해서 싣고 와도 한 7불, 8불 될 거래요. 근데 LNG FPSO는 우리나라가 수입할 12불, 13불, 13불, 14불 할 때 10불, 11불로 하면 성공하겠지 하고 계산한 시스템이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빛을 보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장대중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압력 용기를 이용해서 이 돈 많이 드는 리퀴팩션의 에너지를 예를 들면 30%를 절감을 한다. 글쎄요, 게임 체인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넣는데 그게 정말 필요로 한 거면 아깝진 않은데, 이건 나중에 다시 기화시켜야 되는 버리는 에너지니까. 질문 또 코멘트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끌게요.